안녕하세요. 카오스로 코리아 이재화입니다. V-Ray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V-Ray 4 라이너 6를 이용한 건축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오스그룹은 라이노팀과 협력해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라이노 6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매터리얼 프리셋과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에셋 에디터나 여러가지 V-Ray 기능들이 잘 작동될 것입니다. 그래스호퍼 사용자를 위해 프록시 애니 같은 새로운 도구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V-Ray 3.6의 새로운 업데이트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는 전체적인 컨셉 개발 과정과 데이터 제작, 그리고 렌더링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노에서 카메라 설정과 프록시 잔디 같은 환경 요소를 추가하고요. 그 후 라이팅을 추가해서 조절해 보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애토미스피어 효과를 추가해서 이미지의 깊이를 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죠. 프레임 버퍼에서 컬러 컬렉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후반 작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해 기본 합성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할 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씬에서 사용할 건물은 카오스그룹의 동료가 설계했습니다. 현대건축과 주변 환경에서 영감을 얻었고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가 디자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건물에는 자연과 내부를 연결하는 많은 창문이 있습니다.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나무뿐만이 아니고 유리 재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영감을 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있는 카메라 구도나 자연 샘플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기도 하겠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에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풍경, 사진, 영화 스틸컷, 제품 디자인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참고하면 이미지의 아이디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샘플이 되겠죠? 네, 자연물이나 날씨, 시간, 재질, 여러가지 색의 느낌 등 이 모든 것이 이미지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창한 맑은 날이나 황혼 같은 풍경을 선택한다면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컨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물이겠죠.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나 보여줄 것을 미리 선택해두면 나중에 3D 모델로 작업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면 첫 번째는 경사면을 많이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건물 앞쪽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경사면의 모양과 창문의 반사 느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뷰로 설정했습니다. 뷰가 정해지면 다음은 이미지 구성을 시작해야 되겠죠. 이건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 웨비나에서는 일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렌더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와 도구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성을 할 때는 쉐입 라인과 카메라 포지션 그리고 프레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미지는 의도적으로 흑백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이 없는 이미지에서는 어떤 요소가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는지 결정할 수 있고 실루엣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각선과 도형의 균형이겠죠. 이것은 이미지에 생동감을 주고 중요한 곳에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백의 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 프레임을 건물로 채우지 않는 것은 심플함과 균형감을 줍니다. 그리고 컨셉 스케치는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시간 절약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라이노로 가서 보시듯이 집과 배경 오브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뷰를 확대하고요.
에셋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 먼저 GPU 렌더링 엔진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CPU를 선택합니다. 네, 현재 그래픽카드가 나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GPU로 작업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의 장점은 CPU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Ray CUDA에 사용되는 GPU와 CPU는 동일한 결과를 만듭니다. 렌더링에 GPU를 사용하는 과정은 CPU와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인터랙티브 렌더를 활성화하고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세이프 프레임을 활성화합니다. 여기 라인이 켜졌고요. 다음엔 애스펙트 레이쇼를 선택하고요. 프리셋에서 선택하거나 커스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씬을 배치할 때 애스펙트 레이쇼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2:1 비율로 하고요. 그리고 최종 렌더링 할 때 해상도를 더 높게 하겠습니다. 초기 퓨어 세팅은 기본 프리셋이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V-Ray Change Default Scene 커맨드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키비즈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V-Ray Sky를 Environment 탭에서 로딩하거나 씬을 리셋했을 때 로추 오버를 피해줍니다. 이미 오브젝트에 매터리얼을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터리얼 오버라이드를 활성화하고요. 이러면 매터리얼이 다 회색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매터리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조금 어두워 보이죠? 아키텍처 프리셋을 사용할 때 썬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켰습니다. 씬의 결과가 지금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라이트를 그냥 두겠습니다. 차후 진행하면서 한번 조절하고요. 익스테리어 작업할 때는 자연물에 항상 프록시를 사용합니다. 나무와 식물은 폴리곤이 아주 많죠. 두세 개 정도일 때는 괜찮지만 숲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무거워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씬의 나무를 몇 개 임포트 하고요. 프록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렌더링 하면은요, 이렇게 하이펄리로 렌더링이 되겠죠. 이 나무는 맥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프록시로 임포트 한 겁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에셋과 라이브러리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노에서도 만들고 프록시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에셋 에디터의 지오메트리 탭에서 보면 프록시를 복사한 후 새로운 오브젝트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모두 같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사본을 일단 삭제하고요. 프록시를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노 블록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나무를 복사해도 하나로 계속 유지되죠. 자, 여기 프리뷰 타입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바운딩 박스로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포인트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볼 수 있습니다. 프리뷰에서 V-Ray 프록시 디테일에 따라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작업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은 지우고요. 작업된 것을 레이어를 키겠습니다. 보시듯이
나무가 크기가 조절된 같은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씬의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건물 앞 잔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세 부분으로 나눴고요. 여기서 앞에서 조금만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네, 작게 분할했고, 네, 바닥을 선택하고 V-Ray 툴바에서 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네, 에셋 에디터에 보면 V-Ray 퍼 오브젝트가 생성됐죠? 네, 렌더 영역을 선택하고요. 현재는 메터리얼 오버라이드가 활성화됐으니까 네, 회색으로 렌더링 될 것입니다. 네, 퍼는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재질을 받아옵니다. 네, 원래는 흙 재질이 적용되어 있겠죠? 네, 대신에 다른 메터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메터리얼 탭을 활성화하고요. 그리고 메터리얼 라이브러리에서 클래스 메터리얼을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땅하고 잔디가 다른 재질이 되겠죠? 다음에 메터리얼 옵션에서 Can be overridden 체크박스를 네, 여기서 네, 비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팅 탭에 메터리얼 오버라이드 옵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메터리얼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 할 때 그 유리 재질 같은 거 오버라이드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잔디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현재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 22 정도로 맞추고요. 길이는 씬 유닛으로 측정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센티미터 단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아까보다 나아졌죠? 하지만 엉킴이 좀 많고 조밀해 보입니다. 네, 이것은 네, 파라미터 두 개를 조절해서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너무 조밀하지 않게 퍼 에리어 카운트를 0.3으로 낮추고요. 그리고 두께를 0.9로 올립니다. 네, 이제 더 잔디같이 보이는군요. 네, 이렇게 그냥 둬도 되지만 네,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여기 바리언스 탭에서 여기서는 뭐 방향성, 길이, 두께, 중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방향성하고 길이도 바꾸고요. 네, 조금 더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 덴시티 웹에서 네, 여기 노이즈 B 프로시듀얼 웹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즈랑 뭐 옵션을 좀 바꿉니다. 이게 몇 가지 테스트해 둔 값이기 때문에 미리 설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덴시티 맵을 적용하니까 잔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되었습니다. 네, 쉐이딩 작업이 다 끝나면 저 회색 부분은 땅 재질로 메꿔질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스호퍼를 스캐터링 도구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스호퍼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위한 플러그인이며 라이노 6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건 건축업계에서 아주 중요한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오브젝트를 주변에 쉽게 카피하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기 땅에 민들레를 추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수작업으로 하면 아주 지루하겠죠. 특히 큰 영역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네, 여기 준비된 파일이 있고요. 지오메트리를 배치하거나 랜덤하게 하는 노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서페이스에 심을 거고요. 네, 다음으로 민들레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서 V-Ray VRScene 임포터 컴포넌트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V-Ray 툴바 지오메트리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고요. 자, VRScene 파일을 로딩할 경로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네, 맥스에서 약간씩 다른 3가지 버전의 민들레를 미리 만들어 뒀고요. 매터리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VR씬으로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그로스오퍼에서 프록시를 인스턴스화합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연결하고요. V-ray 렌더 노드를 추가하면 이제 다른 컴포넌트 추가 없이 꽃을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렌더인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꺼내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민들레가 추가됐죠? 하지만 이게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조절을 좀 해야 되겠고, 네, 스케일을 좀 조절합니다. 카운트 수도 좀 높이고요. 그리고 다시 렌더링 해봐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아 보이죠? 자, 이제 렌더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비활성화하고요. 매터리얼 작업을 한 뒤에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더 그림자를 멋있게 만들어서 최종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카메라 뒤에 프록시 나무 2개를 배치했고요. 물론 렌더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하고 잔디에 그림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라이너 선을 조절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라이너 선을 끄고 V-ray 선 크리에이션 패널을 선택합니다. 네, 매뉴얼 컨트롤을 체크하고요. 씬의 아무 곳에 배치하고 여기 탑이나 프론트 뷰 이런 곳에서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겠죠? 조절하기가. 매뉴얼 컨트롤은 언제든지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컨트롤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지우고 미리 테스트해 둔 것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켜고, 자, 그림자가 생겼죠? 이렇게. 네, 그림자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그림자가 약간 샤프해 보이니까 여기 사이즈 멀티플라이를 조절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봅니다. 값이 높아지면 더 부드러워지겠죠? 네, 3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 디테일입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활성화하고요.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매터리얼로 된 간단한 플랜입니다. 자, 디퓨즈 슬롯에 산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하늘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거리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진행하면서 추가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매터리얼 오버라이드를 비활성화하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자, 쉐이더가 미리 적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프록시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재 매터리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로 렌더링 되었습니다. 프록시는 일단 씬에 로딩해서 매터리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프록시에는 여기 쉐이더 슬롯이 있고요. 네, 만들어질 때 페이스 아이디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4개가 있고 페이스 아이디를 만들려면 익스포트를 하면 자동으로 페이스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자, 미리 준비된 매터리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퓨즈 슬롯에 나뭇잎 매터리얼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연모를 만들 때는 비트맵을 씁니다. 나뭇잎이 작아도 그냥 단색으로 들어가면 어색하겠죠? 그래서 실제 나뭇잎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값이나 세츄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네, 더 생생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플렉션도 추가하고요. 네, 맑은 하늘의 반사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색을 약간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글로시니스 값도 좀 더 낮추고 IOR 값을 좀 높여서 반사율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사이드 리플렉트 박스를 체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카메라를 향하고 있지 않은 나뭇잎의 뒷면에서 반사된 빛도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퓨즈를 범프에 복사한 다음에 채도를 줄여서 흑백 이미지를 만들고요. 네, 이 매터리얼을 그냥 나뭇잎에 사용하면 조금 어색하는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투사이드 매터리얼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종이나 커튼, 나뭇잎 같은 얇은 반투명 표면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기 프론트 매터리얼에 방금 만든 쉐이더를 넣고요. 뒷면은 프론트 매터리얼을 복사해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채도를 좀 더 바꿔서 넣겠습니다. 이 프론트 매터리얼하고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 차이가 있으면 더 다양하게 보이겠죠. 여기까지 잎의 매터리얼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프록시 컬러를 실제 쉐이더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매터리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고 있죠. 네, 이제 나무같이 되었고 이제 건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에는 매터리얼 라이브러리의 쉐이더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언급했듯이 건물의 매터리얼에는 콘크리트하고 목재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네, 현재 500개가 넘는 쉐이더가 준비되어 있고요. 프로젝트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리의 엘리먼트를 다 선택하고요. 라이브러리에서 간단하게 글래스 매터리얼을 선택합니다. 매터리얼을 오른쪽 클릭해서 Apply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매터리얼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유리 반사를 높이는 빠른 방법은 리플렉션 IOR 값을 높이는 것으로 지금은 5를 설정하겠습니다. 양쪽 창문 모두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쉐이더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모든 엘리먼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같은 레이어에 있지는 않군요. 그래도 같은 방식으로 쉐이더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어두워 보입니다.
디퓨즈 컬러를 조정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대신에 컬러 컬렉션 노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하는 결과물에 좀 더 가까운 듯 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의 모서리가 상당히 샤프해 보이죠? 현실에서는 이런 상태를 보기가 힘듭니다. 모든 사물은 최소한의 베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을 고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브젝트에 베벨을 적용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엣지 텍스처를 사용해서 렌더링할 때 베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매터리얼의 범프에 엣지 텍스처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은 다른 맵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범프 매터리얼을 사용합니다. 콘크리트를 베이스로 하고 범프의 엣지 텍스처를 사용합니다. 네, 잘 보이게 크기만 좀 늘려주고요. 네, Use에서 Replacement를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터리얼을 선택해서 Replace를 클릭합니다. 네, 이것은 특히 매터리얼이 다양한 레이어에 있는 오브젝트에 적용할 때 유용한 것입니다. 각각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엣지 텍스처는 실제 지오메트리를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죠. 디테일한 모델링을 할 시간이 없고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엣지 텍스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효과가 미묘하지만 최종 결과물에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젠 집 앞에 자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탠다드 매터리얼을 적용하고요. 네, 디퓨즈에는 반복되는 텍스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만들려면 컨트라스트가 강한 그레이스케일 맵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에는 텍스처 또는 프로시저럴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돌멩이가 좀 작아 보입니다. 비트맵의 타일링을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텍스처 리플레이스먼트 롤아웃 해서 리핏 UV를 바꾸고요. 네, 디퓨즈도 디스플레이스먼트와 같게 바꿔줍니다. 네, 아까보다는 좋아 보이는군요. 이제 사이즈는 됐고 다음 단계로 네, 반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거친 매터리얼이라도 반사가 조금씩 다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좀 높여주고요. 네, 이제 매터리얼이 다 지정되었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잔디가 없죠? 렌더링을 잠시 멈추고요. 자, 잔디를 켜고 그래스호퍼 안에서 프로젝트 컴포넌트 렌더를 활성화합니다. 자, 프로젝트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저 멀리 산이 카메라나 건물과 너무 가까이 보이면서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실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은 색이 옅어지면서 흐릿해 보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볼유메트릭 엔바이러먼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에이리얼 퍼스펙티브와 엔바이러먼트 포그 중에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네, 차이점은 엔바이러먼트 포그는 환경에서 들어오는 빛과 광원을 스캐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강성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에리얼 퍼스펙티브를 사용합니다.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선앤스카이에서 나오는 빛을 산란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비지빌리티 렌즈를 조정하면 밀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값이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커지면 줄어듭니다. 하이트 컨트롤은 이펙트가 땅에서 얼마나 높은지 컨트롤합니다. 자, 20으로 놓고 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컬러도 약간 블루톤으로 바꾸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쯤에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프로덕션 렌더링을 설정하는 것은 오늘 과정 중 가장 쉬운 단계입니다. 먼저 인터랙티브를 끄고요. 그리고 퀄리티 프리셋을 하이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렌더 아웃풋에 가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자, 이제 렌더 버튼을 누르고 렌더링이 끝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렌더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노이즈가 적당히 있는 상태에서 V-Ray 디노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렌더 퀄리티를 드래프트로 놓고 디노이저를 활성화하고 마일드 프리셋 상태의 결과물을 만들어 봅니다. 자, 렌더링을 기다리는 동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디노이저는 기존의 렌더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을 적용하는 것으로 노이즈가 있는 부분을 잡아내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렌더링 속도가 씬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빨라집니다. 퀄리티 높은 렌더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디노이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렌더 설정의 퀄리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최종 프로덕션 렌더링은 좀 더 높은 품질의 프리셋을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스위치 투 RGB 아이콘을 사용하면 노이즈를 제거한 이미지와 초기 상태를 번갈아 볼 수 있습니다.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프리셋을 스트롱으로 변경하고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3개의 프리셋 중에 선택하거나 커스텀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스트롱이 더 좋아 보이는군요. 동시에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거나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인 V-Ray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터 설정이나 다른 플러그인 설치 같은 추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퀄리티를 하이로 놓고요. 클라우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에 페이지가 열리고 씬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특정 폴더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도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에셋이 업로드가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 고품질 렌더를 해야 하거나 PC를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할 때 클라우드는 아주 좋은 해결책입니다. V-Ray for Rhino, Revit, SketchUp, Maya Max 등 클라우드는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되었습니다. V-Ray 클라우드는 서드파티 서비스의 네트워크 설정이나 가상 머신의 복잡함을 제거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클라우드 계산에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클라우드는 하나의 머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뜻은 즉 가상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실제 시스템과는 달리 서비스가 중단하지 않고 다른 시스템이 즉시 자리를 잡아서 렌더링을 계속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 씬을 업로드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큐에 현재 렌더링 리스트가 있고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렌더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프레임 버퍼를 한번 보겠습니다. H 아이콘을 클릭하고 프레임 버퍼 히스토리를 열어봅니다. 특정 폴더를 설정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변화 과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 프레임 버퍼에서 바로 여러가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포스트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작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익스포저와 같은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각각의 옵션을 선택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도 변경할 수 있고, 네, 값이 클수록 따뜻한 느낌이 나고 작을수록 차가운 느낌이 납니다. 네, 변경한 것을 취소하려면 여기 리셋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다시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밸런스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림자, 중간 톤, 하이라이트 등 이런 것들을 섞어서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커브도 많이 사용하는 툴이죠. 주로 X자 형태를 사용합니다. 네, 색 보정을 마친 뒤에는 파일 상태로 저장해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장하는 것은 한 프로젝트에서 여러가지 다른 룩을 테스트해 볼 때 유용하겠죠. 그리고 후보정을 세밀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포토샵으로 가서 렌더 엘리먼트를 사용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렌더 엘리먼트는 이쪽에서 추가하는데요. 뷰티 패스를 구성하려면 애트모스피어, 백그라운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라이트, 반사, 굴절, 스페큘러,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여기 드롭다운 메뉴에서 찾거나 필요한 렌더 엘리먼트의 이름을 타이핑해서 로딩합니다. 네, 물론 프로젝트에서 필요 없는 엘리먼트는 스킵해도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멀티매트라는 새로운 렌더 엘리먼트가 추가됐는데요. RGB 패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후보정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조절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네, 여기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먼저 설정하고요. 멀티매트 렌더 엘리먼트가 작동하려면 오브젝트가 렌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선 미리 오브젝트 아이디가 설정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렌더 엘리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된 렌더 엘리먼트 스택이 있고요. 파일에서 스크립트, 로드 파일, 인투 스택을 선택하고 네, 본인의 렌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에서 렌더링 완료 알림이 떴군요. 네, 이건 나중에 체크해 보기로 하고, 네, 스택으로 파일을 로딩하면 엘리먼트가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지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알파가 트랜스페런시로 로딩됩니다. 네,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파 부분을 따로 조절해야 될 때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Add Alpha 채널 옵션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합니다. 네, 뷰티 패스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모든 렌더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모드를 리니어 다치 애드로 바꿔줍니다. 네, 프레임 버퍼에 있는 렌더와 같은 상태가 됐죠. 자, 이제 렌더 엘리먼트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갈길의 노출이 약간 과한 것 같으니까 자갈길에 해당하는 멀티매트에서 레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라이팅 레이어에서 클리핑 마스커를 만들어서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건물도 같은 방법으로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방법으로 건물의 레드 채널을 선택하고요. 클리핑 마스크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밝게 합니다. 이렇게 멀티매트 채널을 이용하면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부분을 수정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자갈 부분이 좀 어둡게 보이니까 이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레이어에서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고요. 네, 조금 조절해 줍니다. 네, 이게 수정하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반사도 같은 방법으로 익스포저 값을 높여서 밝기를 높여주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된 것 같군요. 애토미스피어 레이어도 한번 해볼까요? 네, 노출을 조절해서 효과를 더 뚜렷하게 하고 하늘색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매칭합니다. 네, 컨셉에 맞게 룩을 조정할 때 포토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포토 필터를 적용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미지에서 프레임 버퍼에서 만들어둔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버퍼에서 만든 파일을 로딩합니다. 효과가 조금 강해 보이죠? 그래서 레이 오퍼시티를 조금 줄이고요. 자, 렌더 엘리먼트 작업 전과 후를 한번 볼까요? 네, 최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결과물에 브러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알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렌더링이 다 되면 브라우저나 폰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의 PC에서 슈퍼컴퓨터처럼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빗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30일간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진행 중이니까 새로운 기능과 개선된 점을 직접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Vray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docs.chaosgroup.com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chaosgroup.com에 들어오시면 최신 업데이트와 출시 소식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양한 튜토리얼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Vray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